여기 계집 안으로 숨으세요. 소년의 말에 몸을 숨긴 재벌 여회장. 그런데 그 안에서 30년 전 실종된 아들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심장을 터질 듯하며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잃어버린 아들의 일기장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묘하게 아들과 닮은 이 꼬마는 누구일까요? 세상에 어디에도 없던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서연은 자신이 이런 곳에 발이 묶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감싼 65세의 재벌 여회장이 지금 흙먼지 날리는 시골 마을 한복판에 서 있으니까요. 고장난 차는 길가에 방치된 채였고 방전된 휴대폰은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맛을 다시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 외딴 마을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죠. 이게 뭐하는 짓인가?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구두굽으로 흙바닥을 툭툭 쳤습니다. 100만 원짜리 구두에 흙이 묻는 게 못마땅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사실 서연이 이 외딴 마을까지 오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그녀는 지방 소재 중견기업과의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출장을 왔었죠. 15년간 공들여온 사업 파트너십이었고 수백억 원이 걸린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바로 그 순간 서연은 숨겨진 함정 조항을 발견했어요. 계약금 대신 회사 지분을 요구하는 교묘하게 숨겨진 문구였습니다. 날 이런 식으로 속이려 했어?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계약서를 집어던졌고 그 순간 상대방 대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 회장, 당신 너무 많이 아는군요. 그게 문제예요. 대표는 비서들에게 눈짓했고 서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죠. 서연은 회의실을 박차고 나와 급히 차에 올라탔고 기사에게 서울로 돌아가자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한적한 국도를 달리던 중 갑자기 뒤에서 검은색 SUV 2대가 바짝붙어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빨리 떨쳐내. 서연이 소리쳤지만 상대방은 집요하게 따라붙었고 급기야 옆 차선으로 나란히 달리며 위협하기 시작했죠. 기사는 핸들을 급하게 꺾었고 차는 비포장도로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타이어가 펑크나는 소리가 들렸고 차는 덜컹거리며 멈춰섰어요. 회장님, 빨리 도망치세요. 기사가 다급하게 소리쳤고 서연은 뒷문을 박차고 나와 앞도 안 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구두를 신은 65세 여자가 흙길을 달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그녀를 계속 앞으로 내몰았어요. 저 여자 놓치지 마. 이쪽이야.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서연은 거의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경영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넘겼지만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는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달렸고 어느새 작은 마을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낡은 집 한 채가 보였어요. 담장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저없이 마당 안으로 뛰어들었고 숨을 곳을 찾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마당 한쪽 구석에 있는 작고 낡은 계집이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지붕은 삐뚤어져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눈길도 안 줬을 그런 계집이었지만 지금은 유일한 은신처였어요. 서연은 허리를 숙이고 계집 앞으로 다가갔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다행히 개는 없었지만 대신 낡은 담요와 오래된 상자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로 숨으세요. 빨리요.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고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년이 마당 입구에 서서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티셔츠에 구멍난 바지를 입은 소년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손짓했죠. 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빨리 숨으세요. 소년은 다급하게 말하며 계집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커지자 이를 악물고 계집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좁고 어둡고 냄새나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목숨을 지켜줄 유일한 곳이었죠. 소녀는 재빨리 계집 입구를 낡은 천으로 가렸고 자신은 계집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마치 평소에 하던 놀이처럼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2명이 마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누가 들어온 거 못 봤어? 거친 목소리가 물었고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안 왔는데요? 저 혼자 놀고 있었어요. 거짓말 아니지? 네, 진짜예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남자들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허탕을 친 듯 허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연은 계집 안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소년이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나오셔도 돼요. 다 갔어요. 서연은 천천히 계집 밖으로 기어 나왔고 온몸에 묻은 흙과 개털, 그리고 코를 찌르는 냄새에 인상을 찌푸렸어요. 명품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손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죠. 그녀는 손을 털며 일어서더니 소년을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계집에 숨게 하다니. 넌 어른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거야? 소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냥 뭐, 나한테 창피를 주려고 했어? 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소년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소년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마당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집 옆을 지나가던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계집 안쪽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에 멈췄어요. 상자 뚜껑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오래된 종이 몇 장과 함께 작은 공책 하나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손을 뻗어 그 공책을 집어들었고 표지를 봤어요. 낡고 누렇게 바랜 표지에는 삐뚤빨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지훈의 일기장. 서연의 손이 멈췄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지훈. 그건 30년 전 실종된 그녀의 아들 이름이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고 첫 페이지를 봤어요. 서툰 글씨체로 적힌 문장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오늘 엄마가 회사에 갔어요. 나는 혼자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엄마가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나요? 엄마는 항상 바빠요. 나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또 다음 페이지. 나는 착한 아들이에요. 엄마가 나를 찾아줄 거예요. 엄마는 꼭 나를 찾을 거예요. 서연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질 뻔했고 그녀는 두 손으로 일기장을 꽉 쥐었어요. 이건 틀림없이 지훈의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실종되기 직전 아들이 쓰던 그 일기장이었죠.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고 소년을 찾았어요.
소녀는 마당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흙바닥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가가서 소년의 어깨를 붙잡았고 다급하게 물었죠. 너 이 일기장 어디서 난 거야?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소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일기장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거요? 할머니가 계집에 넣어두신 거예요. 옛날 물건들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무슨 할머니? 저랑 같이 사는 할머니요. 김순자 할머니.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김순자. 그 이름이 낯설지만은 않았지만 지금 당장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마당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고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는 마당에 서 있는 서연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고 그러다 서연 손에 들린 일기장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어떻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서연은 일기장을 꽉 쥔 채 할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일기장이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입술을 떨며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서연은 일기장을 꽉 쥔 채 그 뒤를 따라갔죠. 소년 민주는 마당에 혼자 남아 두 사람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반질반질 윤이 났고 벽에는 색이 바랜 사진들이 몇 장 걸려 있었어요. 서연은 김순자가 내민 차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일기장을 탁자 위에 탁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일기장이 왜 당신 집에 있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김순자는 차를 따르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서연을 마주봤습니다. 김순자의 눈에는 오랜 세월 묵혀온 무언가가 어려 있었어요. 앉으세요. 긴 이야기입니다. 김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고 서연은 마지못해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재벌 여회장과 낡은 옷을 입은 시골 노인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가로놓여 있었죠. 김순자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일입니다. 저는 그때 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길을 지나가는데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 없이 김순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차 한 대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뒤집혀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남자가 쓰러져 있었고 뒷좌석에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저는 급히 경찰과 병원에 연락했고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김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이 덜컹거렸고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끔찍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이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뇌에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아이는 깨어난 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이름도 집도 부모님도요. 김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서연의 입술은 바짝 말라갔어요. 운전석에 있던 남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지만 그 남자는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고
차는 도난 차량이었어요. 아이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경찰은 실종 신고를 뒤졌지만 이 외딴 시골 마을과 서울을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서연의 손이 탁자를 꽉 움켜쥐었고 손톱이 나무 표면을 긁었습니다. 김순자는 천천히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기로 했습니다. 처내고아가 된 그 작은 아이를 그냥 보육원에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새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한수라고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수.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겁니까? 김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죠. 서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왜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30년을 아들을 찾아 헤맸는데 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겁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김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기억을 잃었고 제가 신문에서 당신 사진을 봤을 때 김순자는 말을 멈췄고 서연은 다그쳤죠. 뭘 봤다는 겁니까? 당신이 기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차갑고 무섭고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대하는 그 모습을요.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김순자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김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억도 없는 아이를 저런 차가운 사람에게 보내면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아이는 가난했지만 저와 함께 웃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낫다고 판단했어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하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녀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아들을 잃은 후 서연은 점점 더 냉혹해졌고 타인을 함부로 대했으며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태도가 아들을 영원히 잃게 만든 원인이 된 거였죠.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고 고개를 떨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은 어디 있어요? 김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는 잘 자랐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청년으로 자라났어요. 25살에 결혼했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고 희망이 눈에 번뜩였어요. 그럼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하지만 김순자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는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던 아들이 살아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죠. 서연은 탁자에 얼굴을 묻었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누구 앞에서도 울지 않았던 그녀가 이 낯선 시골집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서연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그럼 마당에 있던 그 아이는?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수의 아들입니다. 민준이라고 해요. 올해 6살이죠. 서연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손자. 자신에게 손자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민준이 엄마는요? 민준이 엄마도 그 사고에서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준이만 살아남았어요. 당시 겨우 1살이었던 아이는 기적적으로 큰 다치지 않았죠. 그 후로 제가 민준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미 세상에 없고 이제 남은 건 어린 손자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가혹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도 생겼어요. 손자라도 곁에 둘 수 있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사랑해 줄 수 있다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고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 일기장은 수가 간직하고 있던 겁니까?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는 기억을 잃었지만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을 때 품에 그 일기장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 일기장만은 놓지 않았어요. 평생 소중히 간직했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요. 서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기억을 잃었어도 엄마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 작은 일기장이 엄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고 아들은 그걸 평생 간직했던 거죠. 수는 행복했습니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김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결혼도 했고 사랑하는 아들도 낳았고 웃으며 살았습니다. 다만 김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다만 가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나를 사랑했을까 하고요.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평생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전부 자신에게 있었죠. 만약 그때 회사 회의보다 아들을 먼저 챙겼다면, 만약 아들을 혼자 놀이터에 두지 않았다면, 만약 조금만 더 따뜻한 엄마였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없이, 하지만 더 깊이 울었죠. 김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고 서연에게 시간을 주었어요. 창밖으로는 해가 지기 시작했고 마당에서는 민준이가 작은 개 한 마리와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웃고 있었고 개는 꼬리를 흔들며 민준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 모습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손자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참 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민준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어요. 민준은 서연을 보더니 움찔했고 조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까 자신에게 화를 냈던 무서운 할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은 이번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거든요. 아까는 할머니가 미안했어. 사실 내가 날 도와준 거였는데 할머니가 화를 내서 미안해. 민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무서웠던 거 알아요. 저도 무서울 때 짜증나거든요. 그 말에 서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웃음이 나오다니 이상한 기분이었죠. 너 이름이 민준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네. 할머니가 지어주신 거예요. 백할머니가요. 민준은 웃으며 개를 쓰다듬었고 서연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사실이, 자신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금씩 살아나게 했어요. 서연은 무릎을 꿇고 민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명품 정장이 흙바닥에 닿았지만 이번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너는 행복하니? 민주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행복해요. 백할머니랑 별이랑 함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었어요. 자신이 없어도 이 아이는 잘 자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늦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사랑해주고 싶었거든요. 서연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따뜻한 할머니가 되겠다고요.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김순자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서연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지고 있었고 마당에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김순자는 민준을 재우고 나와 거실에 앉았고 서연은 창가에 서서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손에 든 일기장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 여사님은 정말 몰랐습니까?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걸요? 김순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신문에서 한서연 회장의 기사를 봤을 때 그 옆에 실종된 아들 사진이 있었어요. 그때 알았죠. 제가 키우는 수가 바로 그 아이라는 걸요. 서연은 천천히 돌아서서 김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비난조는 아니었어요. 이제는 분노보다는 슬픔과 허탈함이 더 컸거든요. 김순자는 주름진 손으로 무릎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수는 이미 15살이었습니다. 제 아들처럼 자라고 있었죠. 기억도 없는 아이를 이제 와서 낯선 엄마에게 보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고민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순자는 말을 멈췄고 서연은 기다렸습니다. 무엇보다 신문에 나온 당신의 모습이 너무 차가워 보였습니다. 기자를 대하는 태도, 직원들을 다루는 방식, 모든 게 냉혹해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죠. 저런 사람 밑에서 수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순자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거든요. 실제로 그녀는 그랬으니까요. 아들을 잃은 후 서연은 점점 더 차갑고 냉혹한 사람이 되어갔고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되었으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어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태도가 아들을 영원히 잃게 만든 원인이 된 거였죠. 서연은 창가로 다시 돌아서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서 아들의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나요? 나는 착한 아들이에요. 엄마가 나를 찾아줄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거기에는 어린아이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엄마로 보이는 여자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랑 나 영원히 함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그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들은 엄마를 그리워했고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 했으며 끝까지 엄마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그걸 몰랐고 아들은 결국 엄마를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죠. 한참을 울고 나서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여사님,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수가 내 아들이 돌아가기 전에 무슨 말이라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자기 진짜 엄마에 대해서요.
김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수가 이 일기장을 꺼내보면서 말했어요. 자기 진짜 엄마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자신을 사랑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일기장을 소중히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민준이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민준이를 잘 키워달라고요. 그 아이만은 행복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했죠. 서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죽기 전까지도 자신의 아들을 걱정했고 민준이의 미래를 걱정했던 거예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순자 앞에 섰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민준이를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제 손자니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키우고 싶습니다. 제대로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김순자는 고개를 저었고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민준이는 제 손자예요. 제가 키울 권리가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김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권리가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민준이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재벌입니다. 민준이에게 최고의 교육을, 최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 가난한 시골 마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회장님, 돈과 권력이 전부는 아닙니다. 민준이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따뜻한 사랑 말입니다. 그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민준이는 지금 행복합니다. 가난하지만 웃으며 살고 있어요. 저는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민준이도 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처음 만난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손자를 데려가려는 겁니까? 그 질문에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순자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거든요. 자신이 정말 민준이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아들을 잃은 공허함을 채우려는 건지 순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김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회장님, 서두르지 마세요. 민준이와 시간을 보내보세요. 진심으로 아이를 알아가고 아이도 당신을 알아가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김순자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지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평생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해왔던 그녀에게 이렇게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들인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김순자가 옳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민준이에게 필요한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이었고 자신이 그걸 줄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머물러도 될까요? 며칠만이라도요. 민준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김순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방은 좁고 누추하지만 괜찮으시다면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김순자가 내준 작은 방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아들을 놀이터에 혼자 두고 회사 회의에 갔던 그날 돌아왔을 때 아들이 사라져 있던 그 순간 경찰이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절망감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서연은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고 베개를 적셨습니다. 평생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죄책감, 아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후회, 그리고 이제 와서 손자를 만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죠. 서연은 일기장을 꺼내 다시 펼쳤고 아들의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는 어두운 방 안에 흩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민준이는 벌써 일어나 계집 옆에서 별이에게 밥을 주고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민준을 지켜봤고 민준은 서연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응, 안녕 민준아. 아침부터 별이한테 밥 주는구나? 응, 네. 별이는 아침에 배고파 하거든요. 민준은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고 서연은 무릎을 꿇고 민준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응, 네. 너는 별이를 많이 좋아하니? 응, 네. 별이는 제 친구예요. 제가 슬플 때 위로해주고 제가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줘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고 서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작은 아이에게는 순수함이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어요. 돈도 권력도 없었지만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었죠. 서연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며칠 여기 있어도 될까? 너랑 더 놀고 싶은데.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그렇게 서연은 그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민준이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별이를 돌보고 김순자가 차려주는 소박한 밥상을 먹으며 서연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조금씩 되찾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이게 우연일까? 김순자가 모든 걸 말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일기장은 정말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된 걸까? 서연은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조심스럽게 김순자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은 김순자가 숨겨둔 오래된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고 마을은 고요했어요.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 김순자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서연은 계집 옆을 지나가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 일기장이 발견된 곳이었거든요. 30년 전 실종된 아들의 일기장이 왜 하필 이곳, 이 계집에 있었을까요? 김순자는 아들 한수가 평생 간직했다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서연은 계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담요와 개 밥그릇, 그리고 빈 상자 하나가 보였죠. 그 상자가 일기장이 들어있던 상자였는데 지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상자를 들어 올렸고 바닥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상자 밑바닥에 붙어 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김순자와 어린 소년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소년은 6살쯤 되어 보였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서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년의 얼굴이 낯익었거든요.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실종되기 직전의 아들 지훈이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고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진은 사고 후에 찍힌 게 분명했어요. 김순자가 아들을 발견하고 키우기 시작했을 때의 사진이었죠. 하지만 왜 이 사진을 계집 상자 밑에 숨겨둔 걸까요? 그냥 집안에 보관하면 될 텐데 왜 이런 곳에 감춰둔 걸까요? 서연의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순자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들었고 서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미소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김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깼고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김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고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은 팔짱을 끼고 김순자를 지켜봤죠. 답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김순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고 사진을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죠. 김순자는 입술을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서연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서연이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김순자는 3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아이를 발견했을 때 이미 그 아이가 한서연 회장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김순자는 그 전에 서연의 집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확히는 서연 집 근처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서연네 집 빨래를 자주 맡아 했었죠. 그래서 지훈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사고 현장에서 발견한 아이가 바로 그 지훈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봤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김순자의 대답은 서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김순자는 당시 자신도 큰 슬픔을 겪고 있었다고 했어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고 외동딸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직후였죠. 혼자 남은 김순자는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지훈을 만난 거였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천애고아가 된 그 작은 아이를 보며 김순자는 생각했다고 해요.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훈을 자기 아들처럼 키우기로 결심했고 서연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 신문에서 서연의 기사를 보고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때는 이미 지훈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서연은 김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이해해야 할까요? 김순자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동시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은 서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요. 김순자는 그 슬픔 속에서 지훈을 만났고 지훈을 키우며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던 거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연의 고통이 덜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30년을 아들을 찾아 헤맸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으며 자책감에 짓눌려 살아왔거든요. 김순자가 조금만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연락을 했더라면 이 모든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서연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작은 언덕길을 걸으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답은 나오지 않았죠. 김순자를 용서해야 할까요? 민준이를 데려와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김순자와 함께 살게 해야 할까요? 서연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손자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김순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을 뿐이었어요. 서연은 언덕 꼭대기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민준이가 있고 김순자가 있었죠. 그리고 아들 지훈이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는 민준이가 별이와 놀고 있었고 김순자는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서연을 본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서연은 민준이를 안아 올렸고 민준이는 서연의 목을 꼭 껴안았어요.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요. 복수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저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아들 지우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자 민준이는 여기 있었고 아직 미래가 남아 있었죠. 서연은 민준이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마당을 걸었고 김순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의 표정도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순자가 차린 소박한 밥상 위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어요. 민준이는 맛있게 밥을 먹었고 서연과 김순자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적대감이나 의심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담긴 침묵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서연은 김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서연을 빤히 쳐다봤어요. 서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고개를 끄덕였죠. 서연도 눈물을 참으며 김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마당에서는 별이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방에 혼자 앉아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들의 글씨를 한자 한자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자책감이나 후회가 아니라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죠. 서연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방문 밖에서는 민준이의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고 부엌에서는 김순자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계집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 옆에서 별이가 자고 있는 게 보였죠.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었습니다. 일기장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서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연은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민준이를 서울로 데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머물며 함께 키울 것인가. 서연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서두르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민준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거라는 것을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그 작은 집에 머물고 있었고 회사 일은 비서에게 전화로 지시했어요. 평생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회사보다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거였죠.
아침마다 민준이와 함께 마당에서 별이에게 밥을 주었고 점심에는 김순자가 해주는 소박한 밥을 먹었으며 저녁에는 민준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모든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웃는 횟수가 늘어났고 목소리도 부드러워졌으며 표정도 한결 편안해졌죠. 65년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로움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민준이와 함께 마을 뒷산을 올랐습니다. 민준이는 작은 손으로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연신 제잘거렸어요. 학교 친구 이야기, 별이가 어제 한 장난, 백할머니가 해준 맛있는 음식 이야기까지요. 서연은 그저 듣기만 했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아들 지훈에게는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손자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 민준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연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어요. 서연은 무릎을 꿇고 민준이와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서연은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죠. 서연은 민준이의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서울로 데려가면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게 민준이에게 행복일까요? 이곳에서는 가난하지만 웃으며 살고 있는데 서울의 차갑고 바쁜 세상이 이 아이에게 맞을까요? 서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재벌 집안에서 태어나 풍족하게 자랐지만 따뜻한 사랑은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늘 바빴고 서연은 늘 외로웠죠. 그래서 서연도 차가운 사람이 되었고 결국 아들마저 잃게 되었던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어요.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김순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일찍 잠들었고 두 사람만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순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순자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김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서연도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고 오랜 시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마당의 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는 놀란 듯 대답했고 서연은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어요.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지만 서연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65년을 일만 하며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것을 선택한 거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민준이는 별이와 놀고 있었고 김순자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평화로운 풍경이 자신의 일상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거든요. 며칠 후 서울에서 큰 트럭 한 대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듯 구경했고 민준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트럭에서 내린 건 가구와 생활용품들이었습니다. 서연이 서울에서 보낸 거였죠. 하지만 화려하거나 비싼 물건은 없었어요. 그저 필요한 것들, 김순자의 낡은 집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줄 실용적인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김순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고 서연은 조용히 말했어요. 김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민준이도 신나서 이것저것 나르며 도왔어요. 그날 오후 낡았던 집은 조금씩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마을 어귀를 산책했습니다. 해가 지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마을은 고요했어요. 서연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무너졌고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일에만 매달렸고 사람들을 밀어냈으며 차갑고 냉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손자가 있었고 김순자가 있었으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거든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일기장은 이제 서연에게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고 서연을 이곳으로 이끈 나침반이었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순자가 서 있었어요. 김순자는 서연 옆에 앉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김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서연은 김순자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랜 시간 함께 앉아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민준이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두 사람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서연은 민준이를 안아 올렸고 김순자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고 김순자가 차린 저녁 밥상 앞에 둘러앉았어요. 따뜻한 국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민준이는 맛있게 밥을 먹었죠.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하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풍족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만 있으면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집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민준이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서연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었고 김순자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김순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달빛 아래 마당의 계집이 보였고 그 옆에서 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그곳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김순자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있을 한수에게, 서연에게, 그리고 민준이에게요. 모두가 행복하기를, 모두가 평화롭기를 바라며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고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완전히 이 작은 마을의 일원이 되어 있었어요. 아침마다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낮에는 김순자와 함께 집안일을 거들며 저녁에는 새 식구가 모여 밥을 먹었죠.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서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가끔 반찬을 나눠주거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이런 삶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평생 경쟁하고 싸우며 살았던 그녀에게 이 고요한 일상은 선물 같았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평온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김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질 때가 있었고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서연은 그럴 때마다 무언가 더 깊은 사연이 있다는 걸 느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김순자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순자가 계집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서연은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김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서연은 그 모습이 너무나 슬퍼 보여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순자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사진을 다시 품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에 눈물을 닦고 돌아설 때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순자는 놀란 듯 멈칫했고 서연은 조용히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김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잠든 후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김순자의 이야기는 서연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슬펐거든요. 김순자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은지였고 서연네 집 근처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았어요. 은지는 착하고 예쁜 아이였고 김순자의 전부였죠. 그런데 은지가 25살 되던 해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순자는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다 했어요. 집도 팔고 빚도 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죠. 하지만 은지의 병은 깊어졌고 결국 2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순자는 그때 모든 걸 잃었어요. 딸도 집도 삶의 의미도요. 바로 그 직후에 교통사고 현장에서 지훈을 발견한 겁니다. 기억을 잃은 채 혼자 남겨진 어린아이를 보며 김순자는 은지를 떠올렸어요. 만약 은지가 살아있었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 분명 돌봐줬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김순자는 지훈을 자신의 아들로 삼기로 결심했고 한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한수는 김순자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수가 웃으며 인사했고 밤에는 한수를 재우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김순자는 한수를 키우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고 은지를 잃은 슬픔을 조금씩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한수의 진짜 엄마가 어디선가 아들을 찾고 있을 텐데 자신이 그 아이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거든요. 김순자는 몇 년 후 신문에서 서연의 기사를 봤을 때 바로 알아봤습니다. 세탁소에서 일하며 자주 봤던 그 여자가 재벌 회장이 되어 있었고 실종된 아들을 찾고 있었어요. 김순자는 연락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수는 이미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문 속 서연의 모습은 너무나 차갑고 무서워 보였어요. 김순자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수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모든 진실을 말하고 한수 스스로 선택하게 하자고요. 하지만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한수가 26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김순자는 그때 모든 걸 말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고 서연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한수는 세상에 없었고 말해봤자 서연의 슬픔만 더할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지키기로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운명은 다시 두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서연이 계집에 숨었던 그날, 김순자는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래서 일기장을 먼저 보여주기로 했던 겁니다. 일기장이 모든 걸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일기장을 본 서연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곳에 머물게 되었으며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김순자는 이제야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서연에게 미안함이 남아 있었고 한수에게도 미안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김순자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서연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은 김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달이 떠올랐고 마당의 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어요. 김순자도 자신도 모두 피해자였다는 걸요. 아들을 유괴한 범죄자가 진짜 원흉이었고 김순자와 서연은 그 사건의 희생자였을 뿐이었죠. 김순자는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지훈을 만났고 서연은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나쁜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불행한 사건들이 겹쳐져서 생긴 비극이었을 뿐이죠. 서연은 김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고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서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고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미안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고, 이제는 함께 치유해 가야 할 동반자였죠. 서연은 김순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고,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거실의 시계는 조용히 째깍거렸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과 김순자는 함께 마당의 계집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담요를 새 것으로 바꾸고 밥그릇을 깨끗이 닦았으며 별이를 목욕시켜 주었어요. 민준이도 신나서 도왔고 세 사람은 웃으며 작업했습니다. 계집을 정리하면서 서연은 생각했어요. 이곳이 모든 게 시작된 곳이라고요. 일기장을 발견한 곳이고 진실을 알게 된 곳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곳이었죠. 이제 이 계집은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연과 김순자 그리고 민준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작업을 마치고 세 사람은 깨끗해진 계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별이는 새 집이 마음에 드는지 꼬리를 흔들며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민준이는 별이를 쫓아다니며 깔깔거렸어요. 서연과 김순자는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고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순자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서연은 식탁을 예쁘게 꾸몄으며 민준이는 꽃을 꺾어 꽃병에 꽂았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고 세 사람은 둘러앉았습니다. 서연은 잔을 들며 말했고 김순자와 민준이도 잔을 들었어요. 세 사람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울렸고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이의 학교 이야기, 마을 소식,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서연은 민준이에게 물어봤고 민준이는 신나서 이것저것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고 서연도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이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어도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죠.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이 작은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마당의 나무들은 노랗고 빨갛게 물들었고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졌죠. 서연은 이제 완전히 이 마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김순자와 함께 장을 보러 가고 마을 어기 슈퍼에서 주인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며 이웃들과 반찬을 주고받았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시골 마을의 할머니였죠. 명품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주름이 더 선명해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민준이는 날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서연에게 달려왔고 서연은 민준이를 안아주며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김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고 세 사람의 저녁 식탁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은 다락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자고 했거든요.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서연은 김순자의 과거를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딸 은지의 어릴 적 사진들,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그리고 한수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까지요. 한 상자 한 상자가 김순자의 인생이었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 흔적들을 만져봤습니다. 그러다 한 상자 밑바닥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집어들고 내려왔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김순자에게 보여주었어요. 김순자는 봉투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무언가 중요한 것이라는 걸 직감했죠. 김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되어 종이가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김순자는 편지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는 한수가 쓴 것이었습니다. 돌아가기 한 달 전에 쓴 거였죠. 서연은 숨을 죽이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서연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한수는 자신이 기억을 잃은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어딘가에 진짜 엄마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우연히 신문에서 한서연 회장의 기사를 봤을 때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했어요. 저 여자가 자신의 진짜 엄마일 거라고요. 하지만 한수는 김순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순자가 자신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김순자를 떠날 수 없었거든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수는 김순자를 진짜 엄마처럼 사랑했고 김순자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생물학적 엄마를 찾아가는 것보다 자신을 키워준 김순자와 함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침묵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평생 그 비밀을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민준이가 태어난 후 한수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민준이는 누가 돌봐줄까? 김순자는 나이가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죠. 그래서 한수는 고민했습니다. 진짜 엄마를 찾아가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김순자는 어떻게 될까? 한수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만약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김순자가 이 편지를 진짜 엄마에게 전해달라고요. 그리고 민준이를 부탁한다고요. 하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이 편지를 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김순자와 함께 있는 게
자신의 행복이니까요.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 그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침묵을 선택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김순자를 사랑했고 김순자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 만날 수 있었다면, 아들을 안아줄 수 있었다면,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었다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들은 세상에 없었고 서연은 편지로만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김순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한수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자신을 위해 침묵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고 편지는 두 사람의 눈물로 젖어갔어요. 한참 후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김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김순자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얼굴을 들었고 서연을 통해 쳐다봤어요. 서연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했고 김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김순자는 서연을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민준이가 별이와 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고 두 사람은 마침내 진정한 화해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연이 제안했거든요. 거실 한가운데 작은 제단을 마련했고 한수의 사진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음식과 꽃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서연이 설명해 주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 사진 앞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었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서연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전했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고맙다고요. 내가 김순자와 행복했다니 다행이라고, 내가 선택한 삶을 존중한다고, 민준이는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순자도 한수에게 말했어요.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민준이를 남겨줘서 고맙다고요. 민준이는 아빠 사진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기도가 끝나고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어요. 식사 후 서연은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준이의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착한 아들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민준이를 사랑했는지요.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 가끔 질문을 했어요. 서연은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고 김순자도 곁에서 추억을 나눴습니다. 한수가 어렸을 때 한 장난,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 결혼할 때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까지요. 민준이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빠를 알아가는 게 기쁘기도 했거든요. 이야기가 끝나고 민준이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민준이는 서연과 김순자를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한꺼번에 안았죠.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거실의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한수의 사진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의 절망, 아들을 찾아 헤맨 긴 세월, 그리고 이곳에서 발견한 진실까지요.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서연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들이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걸 알게 되었으며 아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서연은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았어요. 대신 감사했습니다. 김순자가 아들을 키워줘서 아들이 행복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에, 그리고 손자 민준이를 만날 수 있었던 것에요. 서연은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고요한 밤이었어요.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지훈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서연은 달려가 아들을 안았어요. 그 꿈은 너무나 따뜻했고 아침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찾아왔어요.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집은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낡았던 집은 말끔하게 수리되었고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었으며 계집도 새로 지어져 있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때 냉혹하고 차갑던 재벌 회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짓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밝고 평화로웠어요. 김순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랜 죄책감에서 벗어나 편안한 얼굴이 되었고 서연과 함께 웃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두 사람은 이제 진짜 자매처럼 지냈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민준이는 훌쩍 자라 이제 7살이 되었어요. 키도 크고 건강했으며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두 할머니에게 제잘거리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민준이는 행복했습니다. 두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고 친구들도 많았으며 별이와 함께 뛰어노는 게 제일 좋았어요. 가끔 민준이는 아빠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친구들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의 꿈을요. 서연과 김순자는 그런 민준이를 지켜보며 흐뭇해했어요. 한수가 살아있다면 분명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마당의 정원에는 한수를 기리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만든 거였어요. 표지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사랑하는 아들이자 아버지 한수를 기억하며. 서연과 김순자는 가끔 그곳에 앉아 한수 이야기를 나눴고 민준이도 함께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어요. 서연은 계집 옆에 멈춰 섰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었죠. 1년 전 사업적들에게 쫓겨 이곳에 숨었던 그날 민준이가 자신을 숨겨줬고 일기장을 발견했으며 진실을 알게 되었던 그 순간이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계집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작은 계집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신기했어요. 만약 그날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일기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서연은 여전히 서울에서 차갑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운명은 서연을 이곳으로 이끌었고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고맙다고요. 아들에게, 김순자에게, 민준이에게, 그리고 이 모든 인연에게요. 그날 오후 마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회사 비서였어요. 비서는 서류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왔고 서연을 보자 깊이 인사했죠. 서연은 비서를 반갑게 맞이했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김순자가 차를 내왔고 비서는 공손하게 받았어요. 비서는 서연에게 회사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1년 전 서연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맡아 운영하고 있었고
회사는 오히려 더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회사는 이제 서연 없이도 잘 굴러갈 수 있었고,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한 거라고 생각했죠. 비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전했습니다. 서연이 설립한 재단 이야기였어요. 서연은 1년 전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재단에 기부했고, 그 재단은 실종 아동 가족 지원과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재단이 많은 가족을 도왔다고 보고했고, 서연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비서가 돌아간 후 김순자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김순자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고,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민준이가 별이와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고, 그 모습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김순자가 조용히 말했고, 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각자의 슬픔을 안고 살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함께 행복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세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뒷길을 천천히 걸으며 석양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주황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구름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민준이는 두 할머니 손을 잡고 중간에서 뛰어다녔고, 별이는 뒤따라 꼬리를 흔들며 걸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서연은 이 순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싶었습니다. 이 따뜻함을, 이 평화를, 이 행복을요. 김순자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서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이는 신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린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고, 석양은 점점 더 아름답게 빛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두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연과 김순자는 서로를 바라봤고, 서연이 무릎을 꿇고 민준이와 눈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두 할머니를 껴안았고, 서연과 김순자도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고, 누군가는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고, 별이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가 잠든 후 서연과 김순자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달은 환하게 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김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고 손을 맞잡았어요. 오랜 시간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아들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분명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요. 엄마가 행복해졌다는 것에, 민준이가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다는 것에, 그리고 김순자가 평화를 찾았다는 것에요. 서연은 품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일기장은 여전히 서연의 곁에 있었고, 이제는 슬픔이 아닌 사랑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보였고, 그 밑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엄마랑 나 영원히 함께. 서연은 그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내 아들 민준이가 여기 있고 엄마가 민준이를 사랑하며 살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는 방법이지. 김순자는 서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서연은 김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민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서연은 민준이 곁에 앉아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에게 온 것은 기적이었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서연에게 손자 민준이는 새로운 희망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새로운 사랑이었죠. 서연은 민준이의 이마에 키스했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에서는 김순자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서연은 김순자를 도우며 함께 식사를 준비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고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고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소박하지만 행복한 아침 식탁이었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식사 후 서연은 마당으로 나가 정원을 둘러봤습니다.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한 수의 표지석 앞에는 민준이가 꺾어온 꽃이 놓여 있었고 서연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연은 아들에게 말했어요.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전했죠. 지훈아, 엄마는 이제 행복해. 내가 행복했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사랑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내 아들 민준이를 만났고 김순자 어르신도 만났지.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내가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지. 엄마는 민준이를 잘 키울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따뜻하고 사랑 가득하게 키울 거야. 그러니 하늘에서 편히 쉬렴. 엄마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단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서연은 그 바람 속에서 아들의 대답을 느꼈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행복하라고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준이가 책을 읽고 있었고 김순자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구나 하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서연은 김순자 옆에 앉았고 민준이는 서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당의 별이는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관계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이어진 인연일까요? 서연과 김순자 그리고 민준이는 그 답을 찾았어요.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치유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사연을 쓰면서 저조차도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